자, 수업 가겠습니다. 231쪽 3별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1쪽에 3별초 보겠습니다. 자, 분석해 볼까요? 별초는 군사 집단을 의미해요. 군사 집단. 3은 세 가지 있다는 얘기죠. 3별초. 네, 처음 출발할 점이 뭐죠? 야별초죠. 이게 뭐죠? 밤야자죠. 밤야자죠. 밤야자. 즉 개성에 반손님이 많았어요. 동문들이 많아가지고 주로 순찰의 의무를 가지고 출발했다 보시면 이렇게 순찰의 의무로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야별초에서 규모가 자별초, 그 다음에 우별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몽골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신의군이라 불러요. 신의군, 자별초, 우별초, 삼별초라 불러요. 자, 삼별초의 특징. 사적 업무에 출발해서, 사적 업무란 채씨 집안이겠죠. 채씨 집안의 사적 업무로 출발해서 공적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씁니다. 가끔 그 어려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 넣어가지고 선생님 삼별초는 그러면 사적 업무를 출발해 공적 업무를 출발했던 월급은 누가 줍니까?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물어봅니다. 네. 이건 공무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전쟁사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업무를 출발했을 때는 아마 그 채씨 집안에서 아마 지급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공적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국가에서 아마 예산을 아마 편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입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자, 시험에 안 나온 건 필요 없고요. 자, 삼별초 또 갑니다. 자, 우리 고종임금 시기에 우리가 쉽게 해서 항복을 합니다. 몽골에 대해서 우리가 원나라에 대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명 출육한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지로 나아갔다. 그리고 옛 수도 개경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출육한도. 또는 같은 말로 뭐라고 볼까? 개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개경한도란 말도 쓸 수 있겠죠. 개경한도란 말을 같이 써집니다. 이게 고종때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고려 궁궐이 있어요. 고려 궁궐을 전부 다 불태우는 조건으로 항복입니다. 왜? 혹시 무슨 일이 또 있어서 안 입고 온 일이 생기면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강화도로 장기전이 되니까 궁궐을 아예 불태우는 조건.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가서 궁궐 터만 봤지 고려 궁궐지 이렇게 보셨죠? 궁궐은 본 적이 없잖아요. 궁궐지만 봤잖아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별초에 대한 얘기 다시 갑니다. 고종임금이 이제 개경으로 한도하는데 조건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삼별초에 대한 조건을 겁니다. 자, 삼별초가 여기 군에 처음 입대할 때, 직업군이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삼별초가 된 애들이 있다는 거야. 쉽게 해서 아버지 백, 삼촌 백으로 두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 소정의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개경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들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무슨 능력을 테스트하냐고. 지금까지 몇 년을 갖다 삼별초를 근무했는데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누구를 테스트한다는 얘기냐. 도저히 우리는 테스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개경으로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수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개경 갈 건데 개경 한도를 결정해요. 여기는요,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전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대로 함도했던 이 사람들은 몽골 애들, 원나라 세력과 그 다음에 고려의 세력이 합쳐져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고려의 여자를 써서
여원연합군이라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로 여몽연합군이라고 불러요. 여원이나 여몽 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문제는 여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왜요? 몽골애들만 왔을 때는 강화도에 대한 조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일단 배를 만들어야 되는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육지애들이다 보니까. 근데 고려에 삼비올초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얘들은 반란군들은 항전한 애들은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인가 이동 경로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공격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진도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미 사전에 다 공지가 돼 있었어요. 그 결과 항전하던 삼별초들이 진도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진도로 이동하게 됐다. 누구 중심이 된가요? 네, 배중선 중심의 진도로 삼별초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항전이 시작됩니다. 이 연도를 알아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연도 알아야 돼요. 연도 암기해야 돼요. 1270년에서 1273년입니다. 다시 얘들이 진도로 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군량미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섬에서 생산되는 군량미가 한계가 있어요. 진도가 좀 굉장히 큰 동네이긴 한데 섬은 섬이에요. 섬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섬 주민들도 그 다음에 군량미가 또 필요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섬에서 나와요. 어디까지 출전하냐면 호남평야의 나주와 전주 지역까지 진출하게 돼요. 전주 지역까지 진출하게 돼요. 근데 이때 여몽연합군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지금 진도가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이런 섬이라 쳐봐요. 진도가 굉장히 배를 접안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굉장히 험악한 것이에요. 낭떠러지처럼 돼 있어요. 배를 들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많이 간척이 돼가지고 강화도도 마찬가지고 진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간척이 돼가지고 이 땅을 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 간척해 버렸다고. 강화도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험악한 배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천년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런데 군량미를 구하러 전주나 나주까지 가게 됐어요. 이때 여몽연합군이 전주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도의 병력과 그 다음에 나주와 전주의 군량미를 구하는 부대들이 지금 이렇게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힘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험악한 곳에 배를 접안했어요. 그리고 상륙하게 됐고 나와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제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추려가지고 김통정이 제주도까지 이동하게 되고 제주도를 모두 간 게 아니에요. 그쪽에 전라도 지역의 섬 지역까지도 상당수가 이동하게 돼요. 이건 좀 더 심합니다. 7급 하는 사람만 잡으셔야 돼요. 통상 우리 국어 하시면 제주도 김통정까지만 잡으세요. 항파두리 이 정도까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270년에서 73년까지 삼별제 전쟁 시기 정도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원연합군 가겠습니다. 231쪽 여원연합군 1차, 2차 전부 다 충렬항에 끌고 갑니다. 충렬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차는 둔전 경략사를 두고 병선 900척을 동원하여 김방경과 홀돈이 규슈까지 도착. 태풍으로 본토를 넘어가지 못하고 실패. 2차 또다시 충렬항이 또 정벌을 시작합니다. 2차는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 정동이니까 동쪽을 정벌한다는 뜻이죠. 정벌할 정자를 쓰니까 정벌할 정, 동쪽을 정벌. 일본의 제차 원전을 가서는 태풍으로 또 실패했어요. 둘 다 규슈까지 갔지만 실패했다. 1차였죠. 1차는 둔전 경략사, 2차는 정동행성. 하포에서 출발합니다. 하포는 원래 경상남도 마산입니다. 네,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2차 결과 태풍을 실패했다. 정동행성이 고려의 내전 간섭기구로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실패 이후에 정동행성은 폐지된 게 아니라 내전 간섭기구로 변질됐고요. 그 다음에요. 영토의 상실 보겠습니다.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탐나 총간부, 쌍성 총간부, 동령부. 이게 무슨 의미죠? 원나라의 직속령이에요. 원나라의 관리가 우리 백성들을 지배 또는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속령이란 말은. 원나라의 관리가 여기 직접 이쪽 다 지배하고 있다고요. 지배하고 있어요. 쌍성총간부, 동령부. 자, 이 두 개는요, 충렬왕 때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다시 가져와요. 여기는요, 공민왕 때 유인우 장군을 통해서 무력으로 회복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충렬왕은 도대체 어떤 외교적 노력을 보였길래 동령부와 탐나총간부를 갖다가 가져왔을까? 자, 충렬왕이요, 그 원나라 공주가 첫 번째 결혼한 왕자이고 왕이죠. 그죠? 충렬왕이죠. 근데 원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와요. 왜냐하면 조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공을 가져가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자주 와요. 근데 웃기는 게 원나라 사신들이 충렬왕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자, 봐봐. 약간 제가 금방지게 앉아볼게요. 이렇게 앉아. 원나라 관리들하고 왕이 저기 앉아있는데, 저기요, 이번에 조공 준비 많이 하셨죠? 했지? 이렇게 반말만 하는 거야. 그럼 왕이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리고 나는 왕이고, 그리고 우리 부인이 누구야? 원나라 황제의 칸의 딸이잖아. 그죠? 원나라 칸이 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못해. 그죠? 근데 공주가 없을 때만 이렇게 아주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한다고요. 그럼 충렬왕이 어떻게 해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A가 없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최소한 A는 갖춰줘야 되잖아요. 확 이렇게 하고 금방 지는 거죠.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무례한 것들. 충렬왕이 열받았어. 충렬왕의 장인어른이 누구셔? 칸이셔. 그죠? 찾아가. 나 못하겠다고. 아유, 이거 도저히 고려왕이 있다고 못 해먹겠다고. 왜? 아,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아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난 도저히 못하겠고 때려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황제가 알아서 하시고, 난 저기 이쪽에, 여기 북쪽에 땅 좀 주세요. 한 10,000평 정도 주세요.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살 테니까 이거 하나 주세요. 공주가 살 테니까. 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칸 황제가. 원나라 황제가. 그래요? 어떤 놈들이 이번에 갔지? 누구누구입니다. 야, 그 새끼 다 잡아갖고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게 부르던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요, 죽이는 끝이 아니고요, 저 땅 주세요. 동령부와 탐남부 주셔야죠. 저희들 가지고 굉장히 더 싸가지 없거든요. 저희들도요. 저희들도 주세요. 그래서 동령부와 탐나총간부는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빼앗았어요. 어떻게 빼앗어요? 땡깡 나가지고. 누구한테? 칸한테. 이해 갔어? 근데 땡깡 났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예교적 노력이야. 이해 가셨어?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빼앗은 거야. 무엇과 뭐? 평양의 동령부와 제주도의 탐남총부를 이런 방식으로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회복해 왔다. 자, 쌍성총감을 봐야 돼요. 또 하주. 하주라고도 하고 이 지역은요, 고려시대까지.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이걸 영흥이라고 불러요. 영흥이라고 불러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보죠. 직속령에 관련된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단어 한번 봐시죠. 입성책동이라는 단어 한번 봐보시죠. 입성책동. 세조구제 이런 단어 한번 봐주시죠.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시기를 물어봐요. 시기 무조건 뭐예요? 원간섭기에 쓰는 단어들이에요. 내용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용 갑니다. 자, 직성이 지금 현재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자, 우리나라에 친원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일제시 친일파 있듯이 친원파들이 있어요. 친원파들이 뭘 얘기하냐면 직속령을 좀 많이 늘리자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다 직속령으로 삼아야 한다. 원나라의 관리가 재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싫어져요? 짜증나기 시작하죠. 이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본 인사 아닌가요? 이재현? 여러분 친구 중에도 하나 있고 선생님 친구 중에도 하나 있고 고려 말에 우리 친구도 하나 있죠. 그죠? 아까 충선왕 때 망권당에서 한량했던 인사죠. 이재현이 세조구제를 이유를 들어서 거부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거부합니다. 세조구제 설명합니다. 세조구제 설명해요. 잘 들어야 돼. 스토리를 알게 되면 재밌어. 단어만 달락달락 외우게 되면 재미 더울 게 없어요. 세조구제 갑니다. 좀 지울게요. 공간이 좀 확보돼야 돼요. 자, 우리 고종임금이 원나라에게 항복을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입조예요. 입조. 입조의 조건으로 항복을 받아주는 거예요. 입조가 뭐냐면 우리 왕이나 왕족, 왕자들이 직접 원나라 황제 앞에 가서 항복식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입조라고 불러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요? 진의 양식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병자호란 때 어떻게 삼고구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삼고구배를 하잖아요. 3번 하고 머리를 3번 받고 또 한 번 하고 일어서서 머리를 3번 받고 이런 항복식을 하는 거예요. 고종임금이 갈 수가 없어요. 한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훗날 왕이 되는 원종을 갖다가 대신 입조를 보내게 돼요.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원나라의 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칸을. 갔어요. 갔는데 칸이 가서 도착해 봤더니 갑작스레 칸이 죽어버렸네. 칸이 죽어버렸어. 자, 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할 사람이 사라져버렸잖아. 내가 항복식을 해야 되잖아. 입조를 해야 되잖아. 사라져버렸어. 그렇다면 우리 원종의 입장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어. 어이씨, 죽어버렸어. 먼 길 왔는데. 그럼 여기 수도하고 새로운 왕이 옹립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의식을 하고 와야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다시 왔다가 다시 왕이 칸이 정해지면 다시 가야 됩니까? 여기 딜레마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그냥 왔다가 또 가면 되는 거지만 그 시기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때 또 재밌는 게 중국 원나라에는 이게 있어요. 칸이 죽잖아요. 칸이 죽으면 후계 구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좀 복잡한 게 하나 있어요. 원래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네, 말자의 원칙이에요. 말자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왕이 죽으면 누가 계승해요? 장자 우선의 원칙이죠. 큰아들이 계승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물론 원칙은 정해냈지만 그렇게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조선시대 다반사죠. 3분의 2 이상이죠. 장자가 우선 계승된 게 한 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온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여기는 말자 우선 원칙이야. 이게 뭐냐면 이거 유목민 국가 때는 가능해요. 자, 얘들이 한 10명 정도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한 5명 놓고. 딸들은 시집 보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들들이 이제 유목민들일 경우에는 큰아들이 성인이 될 거 아니야. 20살 되면 성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성인이 되면 양 한 50마리, 말 한 10마리 정도 주고 야 너는 저기 지역에 가가지고 살아. 둘째, 너는 여기. 셋째, 넷째, 다섯째 쫙 하나씩 주는 게 성인이 될 때마다. 그리고 막내가 하나 있잖아. 봤더니 막내가 이제 10살이네. 한 10년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족장하고. 그럼 막내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머지 있는 땅은 네가 다 가져가는 거야. 양하고 땅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가져간다. 이게 말자의 원칙이야. 아버지 땅을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건 문제는 이건 유목민일 때 가능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커다란 제국이잖아요. 그죠? 커다란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막내라 해서 이게 영향력이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8명의 자식들이 칸을 놓고 싸우게 되는 형국이 됐어요. 자, 자기 칸이 죽으면 전쟁터에 나갔더니 전부 다 칸이 되겠다 다 몰려들어. 그래서 얘네들 다 사병을 거느려 있으니까 1조부터 8조까지 사병들끼리 놓고 다 싸워.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첫째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아들이 남아있었어요. 가다가 갈까 말까 다시 가야 되나 고려? 가다 보니 넷째 아들이 전쟁 중에 있네. 마지막 결승전만 남아있네. 인사하고 갈까? 인사하러 갔어요. 이게 얻어 걸렸어. 이 자식이 이걸 물리쳐버리고 이게 칸이 돼버린 거야. 갑작스럽게. 칸이 되기 전에 이고에 대한
원종의 이와 같은 행동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왜요? 자, 봐. 고려 왕자가 이쪽을 하러 왔는데, 항복식으로 하러 왔는데 나한테 왔잖아. 뭐 누구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본인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본 거야.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이 와중에 칸이 됐어. 오,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 와중에 고려에 들려온 소식, 자기 아버지 고종이 죽어버렸어. 고종이 사망했어. 절제에 어떻게? 이 사람이 칸이 되고 이놈이 절제의 왕이 돼버린 거야. 이 전쟁터에서 칸이 되고 왕이 된 거야. 아주 재밌는 시나리오잖아. 그죠? 이렇게 쓰려고 해서 쓸 수가 없는 시나리오잖아요. 굉장히 우연히 일치가 된 거예요, 이게. 이때 칸이 되고 왕이 되고 서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종이 칸에게 이걸 갖다 쿠빌라이 칸이라 불러요. 쿠빌라이 칸. 그리고 훗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묘호를 정할 때 중국식으로 적어요. 이걸 세조라 불러요. 우리나라 세조가 아니라 중국식 묘호로 세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원나라에서 저게 세조라고 이렇게 한자식 묘호를 쓰게 됐다는 거야. 중국의 문화를 수용했던 애들이니까. 자, 원종이 쿠빌라이 칸에게 건의를 하나 합니다. 우리 결혼시킬까요? 저에게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딸이 있던데 우리 결혼시킬까요? 이렇게 제의를 해요. 쿠빌라이 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딸이 3명 있는데 3명 다 결혼했는데? 줄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원종이요. 무슨 얘기세요? 막내딸이 있던데 보니까 결혼하자는 막내딸이 있던데 고해하고 결혼시키자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저도 웬만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약속을 하게 돼요. 세조 쿠빌라이 칸이 처음에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겹사돈을 맺어야 돼. 문제는. 이게 몽골의 풍습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한 번 결혼하게 되면 계속 겹사돈을 맺어야 돼. 봐. 딸내미를 벌써 여기 자식이 태어날지 아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칸이 죽고 나면 여기 또 아들, 딸이 만들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또 아들이 뭐 이렇게 얘들하고 또 결혼시킨다지. 애종, 사촌, 자식들끼리 또 결혼에 대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야. 이걸 거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싫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결과 충자 돌림의 아저씨 왕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겹사돈 맺은 애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게 결혼 정책이에요. 봐봐요. 그리고 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원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의 풍습을 해치지 말라는 거야. 우리 풍습을 해치지 말라. 이건 당신과 나의 약속입니다. 이걸 세조구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훗날 이성책동을 이렇게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전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세조구제 이배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칸이었던 세조 쿠빌라이 칸과 우리나라의 원종이 지켰던 약속을 이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 가셨죠? 이게? 입성책동 다 나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조구제라는 단어 알아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간섭기에 관련된 부분 가겠습니다. 관제칭호봅니다. 관제칭호와 격하 233쪽입니다. 원간섭 이전에 이성육부였죠. 우리가 중앙제도가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입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격하란 평을 쓴다. 격하. 왜? 항제국에서 썼던 명칭들을 다 사용을 썼게끔 만들어서 제후국의 명칭으로 다 바꿨어요. 육부를 사사,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공부는 폐지라고 적어가지고 오른쪽에다 공부는 폐지됐어요. 공부는 폐지됐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부와 이부를 합쳐가지고 전리사, 호부를 판도사, 병부를 군부사, 형부를 전법사 이렇게 그래서 사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관제 보겠습니다. 도병마사, 도병마사가 명칭이 도평이사사로 저기 봐봐요. 저기 벽에다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도병마사가 도평이사사로 격하됐어요? 개칭됐어요? 개칭이라고 씁니다. 개칭. 격하라는 것은 항제국에서 사용됐던 그걸 쓰지 못하게 하는 게 격하고요. 도병마사는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개칭이라고 씁니다. 중추원이 밀직사. 그 다음에 왕을 갖다가 초나 종을 갖다가 충땡왕이 되죠. 여선뱅 충땡왕이 만들어집니다. 충렬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요. 폐하가 전하로, 태자가 세자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다. 원의 영향을 받은 거 보겠습니다. 응방. 우리가 매를 조달하는 관청을 만들고 응방이라 한다. 그 당시 중국, 우리나라, 일본 3국이 가장 귀족들의 여가 활동하는 것은 매 사냥하는 거였습니다. 어린 매를 길러서 사냥하는 기술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걸 조공품을 바쳤다. 그 관청 이름을 응방이라고 한다. 동노하. 고려의 세자가 수도인 북경의 인실로 잡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한자식 표현 방법으로 동노화라고 얘기한다. 동노화. 원래는 뚫루개라는 표현을 써요. 뚫루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뚫루개를 한자식 표현을 하다 보니까 동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마국.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충렬왕 이후에 역대 원나라 항실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입니다. 몽골 공주들이 고려올 때 시중을 두는 몸종들이 오게 되는데 그걸 검령구라고 하는데 얘들의 행포가 장난 아니었다. 심양왕 제도 갑니다. 만주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통제하는 동경총관을 심양왕으로 계칭하여 고려왕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심양제기라 불러요. 여기 심양왕, 여기를 고려왕.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고려의 왕실 사람을 두 사람을 적었어요. 이걸 이제이 정책이라 불러요. 원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게 펼치는 정책이에요. 심양왕과 고려왕제 서로 과잉 충성 경쟁을 만들어요. 봐요. 오랑캐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둘 다 오랑캐를 보고 있어요. 오랑캐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지네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뜻이에요. 이제이 정책이다. 심양왕 제도. 그 다음 입성책동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부원배들 중 친원파들 중에서 고려를 없애고 원의 직할령을 하자는 입성책동을 주장하였다. 충선왕 때부터. 이걸 거부했다. 누가? 이재현 같은 성리학자들이 뭐라고 거부했습니까? 무엇에 이배라고요? 하살표하고 저거 하살표하고 세조구제 이배라고 저거. 이재현 등이 세조구제 이배라고 거부했다. 세조구제 이배라고 거부하였다. 세조구제라고 거부하였다. 세조구제란 말 아시죠? 세조는 우리나라의 원종과 쿠빌라이 칸이 약속한 것, 우리나라의 풍습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세조구제라고 합니다. 순마소. 충렬왕 때 주현 포도 기관이었고 기반을 모방하여 설치한 것으로 감찰 이외에도 왕권 보호 등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부분. 이후 순분 만호부로 개편되었다. 일종의 뭐죠 이건? 네, 경찰 역할을 해보시면 돼요. 경찰 역할을 해보시면 돼요. 만호부. 네, 군사적으로 5개의 만호부, 천호부의 시점법에 따라 군사 편제가 고려 군사조정이 열렸다. 우리 고려 말에 만호부 배웠을 거예요. 그죠?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원의 일본 원정 이후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남해안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 마산, 고령, 그 다음에 경상남도입니다. 그 다음에 목포 이런 지역에 만호부를 설치해서 일본 애구들이 쳐들어온 가장 보기 좋은 곳에다가 군사 배치했던 동네 이름을 만호부. 중요도에 따라서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라 원나라의 제도 방식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사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루가치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 및 공물 징수 등을 감독하였다. 다루가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인식이 좀 안 좋은 용어로 많이 썼다 보시면 돼요. 몽골어 중에 아까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적수탈 보겠습니다. 인적수탈. 환관, 내시들이죠. 환관이나 공렬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갔습니다. 또 결혼도감을 통해서 원으로 끌려간 연중에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나? 기항우 정도 아시겠죠? 기항우. 그 다음에 고려에서 연소자가 일찍 혼이 나는 조혼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조혼. 원골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10살도 안 된 7살, 8살 꼬맹이들을 갖다가 결혼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원간섭기의 사회 변화. 첫 번째, 친원 세력의 대두, 권문세적으로 성장. 자, 몽골 풍 볼까요? 변발, 족두리, 몬고르 등이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됐다. 우리 여성들 저기 뭐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정식 결혼식 끝나고 난 게 뭐 합니까? 패백하죠? 패백들이죠? 패백들 때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자, 족두리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연지, 곤지 찍는 거 아시죠? 전부 다 몽골풍이에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까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선생님이 이걸 강의를 쭉 하는데, 여학생이 나 몰랐는데 결혼 정년기인지 몰랐어요.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하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결혼합니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우 큰일 났다. 부조하러 가야겠는데. 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앞으로 결혼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패백은 들이세요 그랬었거든요. 패백은 그 시댁들 고모부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막 봉투 막 던지거든요. 이렇게 치마 벌리고 있으면 돈 막 던지거든요. 왜냐면 보통 과일들 많이 던지잖아요. 뭐 꽃감도 던지고 뭐 대추도 던지고 이렇잖아요. 아들나라고 잘나라고 던져주잖아요. 돈 봉투도 던져주거든요. 대신에 이건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족두리와 연지곤지는 하지 마라. 패백만 해라. 돈만 좀 챙겨라. 그랬더니 문자가 선생님 진짜 연지곤지 족두리 안 하고 패백합니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갔어요. 봉투 들고 갔어요. 부조하고 왔어요. 한 장 부조하고 왔어요. 네. 10년 전에 한 장이 꽤 큰 거예요. 그죠? 네, 큰 거예요.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 추억이 남아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결혼하면서 그 우리 학생이 연지곤지 패백하는데 족두리도 안 하고 왔어요. 나중에 반응 물어봤어요. 그 친정 그 시댁 식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사연을 얘기했대요. 저를. 그리고 저기 계신 선생님, 우리 역사 가르친 선생님을 얘기해줬다. 아, 재밌는 일화였습니다. 몰라, 여기 학교 가신 분 중에 혹시 선생님한테 문자 넣어가지고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패백은 합니다. 대신에 연지곤지 족두리를 안 합니다.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갑니다. 제가 갑니다. 한 장 들고 갑니다. 네, 한 장 들고 갑니다. 네. 재밌지 않을까요? 좀 더 신세대풍 아닐까요? 패백은 하되 이건 안 하겠다.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학생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고려에 안 가겠습니다.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이 풍습이 몽골에 전해졌다. 충렬항 가겠습니다. 충렬항. 충렬항부터는 좀 쉴까요? 네. 충렬항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예, 쉬어봅니다.